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품행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율치대병원 신지윤입니다. 우선 사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세 남학생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으로 학교에서는 이미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는 어릴 때부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이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친구들의 물건을 뺏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5학년 무렵에는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또래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소규모 싸움을 일으키거나 거짓말로 친구들을 속이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고 교내에서 무단 결석을 반복을 했고 동급생에게 욕설 퍼부으며 위협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을 사춘기 반항으로 여겼는데 점차적으로 과격해지고 또 또래 친구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했으며 거짓말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품행장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품행장애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감정과 행동에 자기 조절 어려움이 있는 장애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알맞은 사회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3세에서 5세 전후의 아동이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때를 쓰는 행동은 정상 발달 과정에서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일상생활 어려움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적인 평가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진단기준 DSM-5에 따르면 그 유병률이 한 4%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여자에서보다는 남자에서 그 유병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은 1% 정도, 또한 현재 유병률은 0.6%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에서 밝혀진 기질적인 요인으로는 유아기 시절 달래기 어려운 모습, 또한 평균보다 낮은 지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성 지능이 낮은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꼭 품행장애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의 거부나 무관심,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 또한 잦은 양육자 교체, 부모의 범죄, 또한 가족 내 병리가 깊은 경우들이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요인으로는 또래 거부를 경험했거나 비행 청소년과 어울림이 있거나 폭력적인 이웃 환경이 있는 경우도 어떤 품행장애 유발하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연구, 쌍생아연구, 입양연구 등에 따르면 중증도의 유전율을 보였는데요. 공격성, 비행행동, 반사회적 행동 등은 어떤 유전율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전 요인과 부정적인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품행장애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SM-5 진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준 A, B, C를 모두 충족을 시켜야 어떤 품행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를 먼저 살펴보면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규범, 사회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15개 기준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고 지난 6개월 동안에는 적어도 1가지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야겠습니다. 크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또한 재산의 파괴, 속이기 또는 훔치기, 심각한 규칙의 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을 자주 괴롭히고 협박하거나 겁을 준다. 자주 신체적 싸움을 한다.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위해 무기를 사용한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한다. 피해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친다. 타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한다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재산의 파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방화를 하는 경우, 또한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속이기 또는 훔치기에 해당하는 것은 타인의 집, 건물, 차에 무단 침입하거나 또한 재화나 호의를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또한 세 번째로는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물건을 훔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규칙의 위반은 13세 이전부터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주 외박을 하거나 적어도 2회 이상을 가출하거나 1회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가출을 하는 경우, 또한 13세 이전부터 자주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 기준은 이러한 행동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야 하고, 또한 진단기준 10번에 해당하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기준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다에 충족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포맹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떤 정신사회적 치료를 적용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사회 치료라 함은 어떤 부모 훈련 프로그램, 문제 해결 기술 훈련, 가족 치료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부모 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부정적 행동을 줄이고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부모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에 해당하겠고,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문제 해결 기술 훈련은 비기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지연시키고 대안적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족 치료는 문제가 되는 부모, 아동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변화를 의미를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품행장애를 보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족 내 병리, 또 부모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가족 치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공격성과 어떤 이 자극성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들이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튬 항정신병 약물, 기분 조절제, 클로니딘 등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품행장애는 다양한 공존질환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공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ADHD 같은 경우에 공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서 ADHD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고, 물질 사용장애, 불안장애, 학습장애 등도 공존할 수 있는 질환 등에 해당하겠습니다. 경과 및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행장애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이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진단 후 3, 4년 후에도 45에서 90% 정도에서 품행장애가 지속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일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질 사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충동조절장애, 신체화 장애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사회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 이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질환에 해당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